네, 안녕하세요. 최필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촬영하고 보여드렸던 어떤 여행 영상이 아니라 오늘은 제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아주 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영화에 대해서 간단한 감상평과 제 주관적인 해석들 이렇게 좀 해서 리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에 개봉을 한 영화고, 인기가 많고 유명한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을 한 오펜하이머를 보고 왔고요. 당연히 제 주관적인 어떤 해석들도 들어가 있고 영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일단 보신 분들 위주로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일본에 투하된 장면이 아니고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해서 원자폭탄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실험하는 장면에서 한 번 딱 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영화 자체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어떤 생애를 따라가는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오펜하이머가 직접 보지 않은 일본에서 그 터지는 원자폭탄 장면은 당연히 나오지 않고, 거기에 좀 더불어서 기존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했던 인셉션이라든지 인터스텔라라든지 테넷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처럼 화려한 장면들, 뭔가 이게 CG 같은데 이게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그 후에 소련과의 어떤 냉전 시대를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또 다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가시거나, 또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변 인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과학자들의 이름이라든지 간단한 업적 정도 알고 가시면은 영화가 더욱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런 부분을 알고 가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정도지, 배경 지식이 없이 가도 충분히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크게 보면은 영화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전쟁 이후에 오펜하이머가 어떤 과거의 공산주의하고 연관된 이력들, 그런 행보들 때문에 보안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보안 인가가 이게 승인이 되지 않고 이게 반려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오펜하이머의 고초를 나타내게 되는 오펜하이머의 청문회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파트고, 루이스 스트로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상무장관에 취임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청문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화면이 촬영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루이스 스트로스도 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과거에 했던 어떤 본인의 행보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청문회에서 낙마하게 되고 상무장관 취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청문회가 두 번째 파트로 이 흑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청문회와 두 번째 청문회는 결국에는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청문회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첫 번째 청문회, 두 번째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응시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이 세 번째 파트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파트는 오펜하이머의 어떤 과거들부터 맨하튼 프로젝트를 통한 원자 폭탄 개발,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의 행보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형식으로 세 번째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이렇게 잘 맞물려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와 흑백으로
대조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청문회가 어떤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이렇게 영화가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자체가 모순적인 사람이다 라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영화의 극 초반에 오펜하이머가 젊은 시절에 실험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담당 교수였던 블랙킷 교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펜하이머가 실험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를 막 무시하고 굴욕을 줘요. 막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약간 좀 앙심을 품었는지 그 블랙킷 교수가 먹는 사과에다가 독이 든 물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독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추후에 이 오펜하이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교수를 독살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 교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존경했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장면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오만하고 이기적인 인물로도 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트루먼 대통령하고 이제 전쟁 이후에 유명 인사가 돼서 대담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이제 냉전 시대니까 미국이 앞으로 또 수소폭탄 개발을 해서 핵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오펜하이머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수소폭탄 개발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오펜하이머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대통령님, 지금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정색을 하면서 오펜하이머를 막 벌레 보듯이 하면서 이렇게 내쫓게 되거든요.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직접 장교로서 참전을 했던 사람이고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겪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서 정부의 명령을 통해서 무기 개발만 했던 사람이 전쟁의 총 책임자로서 원자폭탄 투하 명령을 내린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일화로서 이렇게 또 영화에서 소개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스트로스와의 또 일화에서도 스트로스가 이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개인적인 복수심을 갖게 되는 장면들도 몇 가지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루이스 스트로스가 AEC에서 오펜하이머를 초빙을 하게 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트로스는 자기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과학대 출신은 아니고 구두 판매원이었는데 자수성가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펜하이머가 미천한 구두 판매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스쳐가듯 얘기를 하거든요.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지만 스트로스 본인에 대한 어떤 비하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후에 노르웨이의 동위원소 수출권으로 인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오펜하이머가 루이스 스트로스를 망신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로스가 앙심을 품고 오펜하이머를 끌어내리려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기적이고 오만한지 그 스트로스와의 일화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게 되죠. 영화 자체가 이 오펜하이머를 변호하거나 위인으로 그리려고 하는 건 또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창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 개발을 하던 와중에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항복을 하면서 독일보다 먼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서 독일한테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독일이 항복을 하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쓸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로스앨러모스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이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치 독일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폭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오펜하이머는 아직 일본이 저항 중이지 않냐, 원자폭탄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떤 뭐 애국심이라든지 총괄하는 인물로서 책임감을 뭐 느끼고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순전히 이 사람 개인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좀 발언을 하고 끝까지 원자폭탄 개발을 밀고 나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은 이거를 어떻게든 완성을 해서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본인이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서 원자폭탄의 실제 위력을 보고 나서부터는 내면에서도 자아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표현이 되면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오펜하이머의 생애 자체도 분열이 되고 내면 자체도 분열이 되면서 무너져버리는 모습들이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초반부에 이 오펜하이머를 프로메테우스에 비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은 읽지는 않았는데, 뭐 프로메테우스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으로 묘사가 되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까마귀에게 간을 쪼개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프로메테우스가 있고요. 인류에게 핵무기라는 것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제 남은 생애를 평생 이제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오펜하이머가 거기에 이제 비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류 입장에서도 불을 가진 인간은 뭐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계급사회가 나타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차별들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인류에게 핵무기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줄은 알았지만, 더욱더 큰 핵무기, 더욱더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핵 위협으로부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메테우스와 오펜하이머는 또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놀란 감독 영화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컬러 장면하고 흑백 장면이 우선 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놀란 작품들 중에서 메멘토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메멘토에서는 이제 이 흑백 장면이 시간의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장면이고, 컬러 장면들이 시간의 역순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의 최종 부분, 종반 장면에 오게 되면은 그 두 장면이 딱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르고 딱 깨달음을 얻으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오펜하이머에서도 마찬가지로 흑백과 컬러 장면 이렇게 부분이 있고, 이 두 장면이 메멘토처럼 이렇게 직접 붙는, 이어지는 장면은 아니지만 이 장면이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장면이었고, 이어져 있다라는 거는 결국 영화의 최종 부분에 오게 되면은 관객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메멘토와의 유사점도 분명히 있고, 초반에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별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서 블랙홀 장면들이 이렇게 잠깐 스쳐가듯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장면들은 또 인터스텔라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블랙홀이 되게 되면은 빛마저도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이런 언급을 하는 부분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재앙에 대한 어떤 암시로서 등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크나이트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악한 속내를 가지고 있고 이기심에 가득 찬 인물이었던 하비덴트라는 인물이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스스로 악당을 자처하지만 어떤 본인만의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배트맨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되고, 인간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또 선하고 누군가는 또 악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이게
모호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조커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크나이트에 나오게 되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이제 전쟁 영웅으로서 미국에게는 한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한 인물이었지만, 원자폭탄 개발을 한 것은 본인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평가는 뒤바뀌게 되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핵 전쟁에 대한 무시무시한 어떤 불안감과 위험을 안겨준 인물이 되잖아요. 컬러 장면에서 이 오펜하이머의 어떤 복잡한 내면들을 보여주고 갈등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이 오펜하이머와 관객들이 좀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동시에 이 흑백 장면들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고발하는 형식을 통해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가를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크나이트가 또 떠오르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오펜하이머가 버클리 대학에 취임을 해서 이 빛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빛은 뭐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렇게 뭐 질문을 하죠.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둘 다이다. 이중적인 인물인 오펜하이머에 대한 비유를 빛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나타내는 부분들, 잠깐 스쳐가는 듯이 나오지만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화들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었고, 금방 이렇게 관객들이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테트록을 만나게 되면서 산스크리터 경전을 읽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장면에서 나는 이제 죽음이여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라는 이런 경전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힌두교 비슈누가 했던 말이고, 이 신이 삼위일체라는 뜻의 트리무르티라고 불리는데, 핵무기라는 위험에 앞으로 살게 되는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암시하는 내용. 오펜하이머 자체도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암시로서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영화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뜻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깨알같이 영화에서 잘 맞물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진 테트록이라는 인물은 오펜하이머가 어떤 인물인지 한눈에 알아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 테트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단순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그런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사실은 단순한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그도 그저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봤고요. 오펜하이머하고 관객들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이입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잘 생각하게 되면은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제일 첫 장면과 거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수미상관 구조를 좀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봤는데요. 첫 장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물 웅덩이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퍼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응시하고 있는 오펜하이머가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아인슈타인과의 대화가 나오면서 호수에 이 물방울들이 또 퍼지는
장면을 오펜하이머가 또 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첫 장면과는 다르게 이 물방울들이 점점 크게 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또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오펜하이머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죠. 그 장면 이후에 지구 전체에 커다란 폭발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면서 마치 이 물방울이 퍼지듯이 지구에서 이 폭발들이 퍼지는 장면들로 서로 교차 편집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퍼지는 장면 자체가 핵분열의 연쇄 반응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핑구기로 인해서 재앙이 이르는 장면으로 이렇게 일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도 잘 들어맞게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면은 자칫 영화가 느슨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저 그런 어떤 평범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엇갈려 나옴으로 인해서 영화 자체도 흥미진진하고 몰입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연출 기법들이라든지 플롯 구성이 정말 대단하다, 탁월하다라고 느껴졌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할 거리도 많고 해석할 거리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은 그런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많은 배우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연을 맡은 킬리언 머피는 논란 영화에 그동안 조연이나 카메오로 많이 나왔던 배우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눈빛 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오펜하이머가 대사를 하지 않아도 눈빛이라든지 표정만으로도 어떤 내면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연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스트로스 제독의 어떤 표독스러움을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이 사람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배우들이 모두 다 빠짐없이 연기를 각자의 역할에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있다라거나 어색하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특히 또 좋았던 부분은 이 영화의 사운드, 영화에 쓰였던 음악이나 사운드 효과가 굉장히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 사운드 효과가 굉장히 잘 들어맞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긴장감을 줄 때 쓰였던 현악기의 그런 소리들과 곧 뭔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는, 고조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이런 발구르는 소리들이 나오고, 전쟁 승리 이후에 그 오펜하이머가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발을 구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환호하는 장면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묵음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펜하이머가 보는 세상이 밝게 이렇게 빛나고, 갑자기 소리가 다시 이렇게 환호하는 소리로 터지듯이 나오는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트리니티 실험에서 이 원자 폭탄이 실제로 터지고 나서 보는 사람들 주변은 모두 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밝게 빛나는 모습들이 있지만 소리는 나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얀 빛만 나게 되죠. 그런 부분하고 이 연설 후의 장면들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연출이 마지막에 오펜하이머의 청문회에서도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로저 롭이 이렇게 막 신문을 막 소리치듯이 이렇게 오펜하이머한테 하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밝아지고 묵음이 됐다가 소리가 빵 터지는 그런 효과가 같이 나오게 되는, 같은 효과를 씀으로써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도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다. 이 사운드 효과가 없었다면은 극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별 5개 만점에 4개 반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좀 이렇게 몰입을 해서 보신다면은 만족을 하고 나올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영화의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화가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기존에 뭔가 화려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고 킬링 타임용으로 영화를 좀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는 영화다라는 점이 단점 아닌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고 재밌게 보고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대한 리뷰를 좀 이렇게 남겨봤는데, 앞으로도 인상 깊게 보고 얘기를 할 거리가 있는 영화들이 나온다면은 종종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최필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